그리고 원류제란 무엇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된다. 이걸 안 해주시면은 안 해주시고 그냥 윤중제는 저저저저저 원료제는 저저저 뭐 이렇게 쓰시는 분들인데, 그렇게 쓰시는 분들 중에서 어떻게 쓰시는 분들이 있냐 그랬더니 윤중제랑 어쩌저쩌고 해서 뭐뭐 이고 원료제는 뭐뭐뭐뭐 이렇게 이제 답을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뭐가 되냐 그러면은 꼭 무조건 다 읽어야 되잖아. 누가요? 채점위원이. 그죠? 채점위원들 답안지 그렇게 잘 안 읽어봐요. 읽어볼 수도 없어요. 실제로 채점위원들이요, 그 한나절에는 뭐 하루 동안 와가지고 채점을 하고 가는데, 1교시만 채점하고 가고 계시는 분도 있고요. 1교시, 2교시 채점하고 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뭐 다수의 채점위원을 불러다 놓고 그 사람들 해당하는 교시에 불러다 앉혀놓고 이런 채점을 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채점하는 이 사람들이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쓰고 나면 이 원료제라는 말이 이제 두 번째 줄 앞에 안 나오니까 보기가 힘들겠죠. 이 사람들 빨리빨리 보고 집에 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무조건 이렇게 분할해서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얘는 사실상 제방 문제이긴 하잖아요. 제방 문제이긴 한데 무엇을 물어보는 거야? 그냥 묻고 있는 게 이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정해져 있는 부분을 위주로 우리가 답안을 무조건 쓰셔라. 왜냐 그러면 가끔 이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제방의 종류, 제방 붕괴 원인, 그리고 제방 붕괴 대책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물어본 거는 윤중제랑 원료제니까. 그죠? 그러면 두 번째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무엇이 들어가야 되느냐? 그랬더니 일반적으로 묻고 있는 거, 묻는 거 정확히. 이렇게 이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럼 묻고 있는 거 정확히라는 거는 딱 두 가지 물어봤잖아요. 그럼 그 두 가지가 그냥 정확하게 들어가시면 돼. 윤중제와 원료제의 특징 비교.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람이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눈으로 보는 거다 보니까 얘를 특징 비교 말고 어떤 걸로 쓸 수 있느냐 그랬더니 윤중제와 원료제의 형태 특성. 그래서 만약에 대제목이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하면 얘는 그림으로 표시를 하시면 되고요. 그림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얘가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그러면은 얘는 표를 이용해서 우리가 특징을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묻고 있는 것만 정확히 써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왜? 개요 바로 밑에 보통은 원리가 들어간다든지 묻고 있는 게 들어가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원리보다는 이제 묻는 거니까, 묻는 거에 대한 집중이니까, 그거만 이제 정확하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윤중제랑 원료제는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위치가 얘네들은 중요해요. 제방의 종류를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가 위치다. 우리 이제 표를 쓰실 때 제가 이제 가끔 말씀을 드린 게 원리가 중요하니까 원리를 첫 페이지에 아니면 첫 줄에 써줘라.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얘는 제방은 위치다. 그러면 윤중제는 어디 있는 거다? 하류, 섬. 뭐 이런 부분에 이제 있는 거죠. 그죠? 원료제는 원료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저류지 근처가 돼야 되겠죠. 왜냐 그러면은 원료를 했다는 것은 물이 원료를 하면은 그 원료한 물을 가둬놔야 될 거 아니에요. 가둬놓는 시설이 제 내지에서 가둬놓는 시설이 저류지다. 그래서 저류지 근처 이긴 한데 그 외적으로 조금 더 몇 군데 더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럴 땐 답을 그냥 뭐뭐외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저 같으면은 이 답안은요, 이 답안은 저 같으면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어떻게 쓰냐 그러면은 얘랑 짬뽕해서 쓸 것 같다 저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쓰면 되냐? 형태를 설명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어디에 존재를 하고 어떻게 이제 됐는지 우리가 얘기를 해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하천이 이렇게 이제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가 저류지고, 저류지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요 놈이 원료제가 되며, 여기 이렇게 이제 섬 형태가 있는데 요 최외측 얘가 이제 윤중제다.
라고 이제 설명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밑에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용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되겠죠. 윤중재는 본재나 부재처럼 물이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거고요. 월류재는 물이 넘어가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특징이나 용도는 그렇게 구분해서 이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림이 중간에 표 안에 들어가면 이게 몇 줄이 쓸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줄. 7줄은 그냥 먹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세 번째 대제목으로 그냥 들어갈게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7줄이다. 그러면 대제목까지 해서 8줄이에요. 8줄이고, 9, 10, 11, 12, 13, 14, 15줄이에요, 벌써. 그래서 7줄밖에 안 남아요, 얘는. 표가 이제 크게 들어가고, 그림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대제목 얘기는 몇 개다? 3개. 그러면은 이 마지막에 들어야 되는 건 뭐다? 결국은 주의사항이에요. 뭐에 대한 주의사항이냐? 그게 이제 중요하겠죠, 그죠? 얘를, 제방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제방의 용도는 결국은 쌓아서 그거를 꾸준히 오랫동안 100년이든 200년이든 후손한테 물려줄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러면서 유지 관리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인수인계 하면서. 결국은 얘는 쌓는 것 뿐만 아니라 유지 관리도 중요하다. 그래서 제방, 신설 및 유지 관리 시 주의사항을 쓰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찾아서 쓰세요. 저는 이제 다른 거 특별하게 이제 설명을 안 드릴 거예요. 저렇게 이제 간단하게 내용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저는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오늘 이제 강평하고 이제 설명을 드릴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여기 이제 뭐 벌써 열 몇 줄 들어가니까 여기는 몇 개만 들어가면 돼요? 1, 2, 3, 4만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그 이 하천에 관련된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결국 이제 하천은 뭐랑 상관성이 많이 있느냐 그랬더니 강우, 강도, 극한, 호우, 비상, 체계, 그리고 지하수위 등등에 대한 모니터링. 이 모니터링은 지하수위계나 아니면은 간극수위계 아니면은 수위계 아니면은 유량계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이 돼야 되는 부분 때문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요즘 이제 이런 것들이 같이 뭐랑 연결이 돼야 되냐? 그랬더니 IoT 이쪽 계통이라고 해서 만약에 하천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주의사항에서 내가 한 줄을 쓸 게 별로 없어. 내용이. 그러면 얘를 연결해서 요 말이 들어가도록 해서 여기다가 하나 써주는 거. 본인이 한 줄 가져가세요. 만들어서. 본인만의 장점을 가져가는 거지. 그러면 어떤 문제가, 하천에 관련된 어떤 문제가 출제가 돼도 한 줄이나 두 줄은 내가 미리 꾸며가 놓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지 어렵지 않다.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극한호우에 따른 모니터링, IoT 체계 구축 뭐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죠? 이런 식으로 뭐 한 줄짜리 만들어 놓으면은 그 다음부터 본인이 나중에 오늘 이제 이 용어 문제 쓴 것들도 다 마찬가지야. 이런 거 이제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어떤 문제에도 하나씩 다 한 줄은 그냥 먹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냥 한 줄씩만 먹고 들어간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쉽게 생각해서 이런 거 몇 개를 만들어 가요. 그러면은 10문제면 몇 줄이에요? 결국 10줄이야. 이 10줄을 그냥 먹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두 번째 문제. 링빔씨 가물말이. 링빔씨 가물말이. 우리가 우선은 분류를 조금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분류에 대해서 뭘 아셔야 되냐라고 했더니 자한두링이라고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제 방에서의 가물마기를 우리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립식이냐, 한 겹식이냐, 아니면 두 겹식이냐, 링빔식이냐. 그래서 지금 문제가 출제된 것은 요거 하나만 꼭 집어서 출제가 된 거죠. 만약에 자한두링에서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했을 때 출제 안 돼요. 의미가 없잖아. 너무 쉽죠, 그렇죠? 얘도 출제가 될 가능성이 없어요. 얘도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 만약에 출제가 된다 그러면은 얘가 조금 특이하게 불리고 특이한 모양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술형 공부하려고 어떤 문제를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안에 종류들 중에서 뭔가 특이한 그림 형태에 있는 종류가 분명히 있어요. 걔네들은 따로 뽑아서 무엇으로 공부를 하신다? 용어로 공부를 꼭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방 가물마기 중에서 가물마기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중력식이 있고 쉬트 파일식이 있는데 쉬트 파일식이 자한두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또 링빔식을 하나 뽑아가지고 우리가 이거 문제를 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링빔심이 무엇이냐라는 거 좀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하천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로우 워터 레벨이고, 홍수가 나면은 이제 하이 워터 레벨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다가 지하구를 이렇게 뚫고 싶은 거예요. 지하구를 뚫고 어디론가 이렇게 쭉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수직갱이 있고 수평갱이 있다. 그래서 수직갱과 수평갱이 있는 이러한 어떤 시설을 해주고 싶은데, 중요한 것은 여기 이제 물이 왔다 갔다 그러니까 지하 수위도 여기서 지하 수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겠죠. 그러면은 결국 땅을 팔 때 물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 밑에 어딘가는 안반일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 안반 전까지 이만큼은 우리가 무엇을 하냐 그랬더니 쉬트 파일식으로 해주고 있는 거고요. 평면도로 봤을 때 아니면 입체도로 봤을 때는 쉬트 파일을 이렇게 폐합식으로 돌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쉬트 파일식이 이런 식으로 이제 박겠죠, 우리가 박을 때. 그래서 이렇게 쭉 동그랗게 이제 폐합을 한 건데, 중요한 것은 얘가 폐합을 한다고 해서 요 놈이, 요게 이제 박힌 놈이 그냥 고자리에 그렇게 있는 게 아니겠죠. 중간에가 벌어지려고 그러거나, 오므라지려고 그러거나, 열심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 무엇을 집어넣느냐 그랬더니 H빔을, 동가리 이렇게 나눈 거 있어요. 그래서 H빔, 을 링식으로 만들어서 한 단, 두 단, 세 단. 우리 이제 흑막에서 띠장을 하듯이 똑같이 그렇게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얘랑 그 밑에 또 어디 들어가는 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는 무엇으로 메꿔주느냐 그랬더니 콘크리트를 타선해서 토르벽체를 우리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그 링빔식의 구조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까지만 하고 나면은 답안지가 신빙성이 조금 떨어져요. 왜냐면 그냥 책대로 쓴 거거든요. 제가 이제 실제로 했었던 현장인데, 그 반포대교 밑에 쪽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동작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가는 건데, 저희는 이렇게 성토를 했어요. 성토를 하고, 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갔거든요. 근데 다른 현장, 그 인근 현장이 있었어요. 그쪽은 그냥 이 설계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물이 들어가서 사람이 죽었고, 저희는 이렇게 높여서 해가지고 물이 안 넘쳐서 왔어요. 그래서 저런 부분을 같이 성토해서 어떻게 합니다 라고까지 설명해 주시면 조금 더 좋겠죠. 그죠? 그래서 요 그림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답안지를 좀 쓰셔야 얘는 조금 좋은 점수가 나올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서중 콘크리트. 자, 이런 문제 있어요. 이런 문제가 조금 사실은 애매한 문제인데, 뭐가 애매하냐 그랬더니 이따 쭉 나올 거예요. 13번에 보일링이 있어. 이거랑 거의 비슷한 문제의 형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A를 물어봤는데 B는 안 물어봤어. 이 문제거든요. A는 물어봤는데
B는 안 물어봤어. 그러면 답안지는 어떻게 되냐? A도 쓰고 그리고 B도 써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대제목 2번이 됐든 대제목 3번이 됐든 이 둘 중에 어느 부분이냐 그랬더니 서중과 한중 콘크리트의 특징 비교 뭐 이게 이제 하나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특징 비교 안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중점 품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중점 품질에 대한 부분은 무엇일 거고 주요 문제는 무엇일 거고 이거에 대한 대책은 뭐가 될까요? 기본적인 대책은 얘는 재료는 어떤 거 써야 되냐? 배합은 어떻게 해야 되냐? 시공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이제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그러면 나는 답안지에 얘를 요 특징 비교표에다가 같이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은 서중만 따로 빼서 얘를 이쪽으로 대제목 4번에다가 집어 넣을 것이냐? 요것만 이제 우리가 관리를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첫 번째 초는 뭘 쓴다? 얘에 대한 문제점이 뭐가 있을 거냐? 이 부분이 되겠죠. 서중 콘크리트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콜드 조인트예요. 그리고 소성 수축 균열이 문제가 되겠죠. 소성 수축 균열. 여름이니까 햇볕이 쨍쨍 나고 바람이 불면은 소성 수축 균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고요. 운반 시간이 긴다든지 아니면 타설 시간이 길었을 때 콜드 조인트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서중은 이놈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한중은 당연히 동해가 들어가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초기 강도를 확보를 못 한다는 얘기랑, 그리고 동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가 이제 들어가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얘는 주요 품질 관리가 수화열 관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초기 수화열이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응결과 경화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응결과 경화 시점을 보면은 응결 속도가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가 이제 응결이고 여기가 이제 경화다. 라 그러면 일반 콘크리트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응결과 경화 속도가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는데 조광 포틀랜드 시멘트를 쓰는 한중 같은 경우는 얘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겠죠, 그죠? 그리고 서중 콘크리트에다 쓰는 중형용 포틀랜드 시멘트를 쓰면은 얘가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관계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내가 서중 콘크리트에 적용을 할 것이냐, 그 부분까지 같이 써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거를 나는 4번에 들어갈 거다. 그럼 재배시가 이쪽 비교표에 이제 들어가 주시면 될 거고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죠. 단, 여기서 빠지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랬더니 콜드 조인트가 키워드니까 콜드 조인트가 언제 발생하느냐. 그래서 우리 이제 기준이 있죠. 그죠? 몇 도로 넘어갔을 때는 몇 시간 이내, 몇 도가 안 됐을 경우는 몇 시간 이내로 해줘야 된다라고 이제 되어져 있는 지방세 있는 품질 기준이 있어요. 이제 그거 갖다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스마트 건설 얼라이언스. 요거는 이제 올해 발족된 위원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 건설 얼라이언스. 스마트 건설 얼라이언스. 얼라이언스라는 말이 이제 동맹, 뭐 그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제 뭉쳐져 가지고 유나이티드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회들이 어떤 그 구성원들이 여러 구성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전문가들이. 그러면 이쪽 전문가 데려오고 이쪽 전문가 데려오고. 그럼 그거를 왜 가져올 수밖에 없느냐? 그랬더니 얘는 스마트 건설을 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정보통신에 관련이 있는 사람들을 데려와야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죠? 개요는 넘어가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 바로 밑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면은 그 내용들을 가지고 개요는 그냥 쓰는 게 따라 쓰는 게 어렵지가 않으니까 그건 좀 이따 연습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스마트 건설
얼라이언스의 역할이라고 제가 한번 써봤는데, 목적, 필요성, 뭐 이런 말로 이제 대변해서 이제 쓰셔도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결국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상황은 3D 프린터를 이용해 가지고 건축물도 짓는 이 시국에, 그죠? 무엇인가가 스마트 건설을 했을 때 이거를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된다 라는 거를 만들어 놓으면 좋겠죠. 우리나라가 먼저 만들어서 국제적인 세계적인 표준을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그 역시도 우리나라로서 매우 얻는 이득이 되게 클 거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 기술 표준을 제정할 수 있는 역할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선도적으로 미리예요. 미리 선도적인 거죠. 미리 프로젝트를 선정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사우디의 그 왕자 있잖아요. 돈 많은 왕자. 뭐 사우디에다 엄청나게 큰 그 대규모 도시를 이제 무슨 유리벽 해가지고 뭐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 대해서 스마트 건설을 이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우리가 해주고 있는 거죠. 그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결국 이런 거를 하려고 그러면은 누가 관여가 돼야 돼요? 국가가 관여가 돼야 돼. 그래서 국가는 규제를 해주시는 분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인허가를 해주시는 분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규제 및 인허가 이거에 대해서 제도를 개선해주시는 그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마련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역할은 이러한 역할들이 있다. 그러면 얘네들이 올해 이제 구성이 됐다 그러는데 이거에 대한 스마트 건설 얼라이언스에 대한 구성은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하나의 어떤 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 건설 얼라이언스라는 어떠한 집단이 있는데 이 집단을 대표하는 어떤 구성체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그랬더니 운영위원회가 주관이 되는데 이 주관이 되는 거를 민간들한테만 맡겨두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따로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원이나 아니면 공공기관이 같이 참여를 하게끔 유도를 합니다. 규제나 인허가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은 이거랑 관련성 있는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이냐? 그랬더니 대표적인 게 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이죠. 그래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같이 뭐 이제 이상하게 생긴 형태의 모양의 어떤 건축물이다. 라고 그러면 그거를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 우리가 거푸집이나 거기에 따른 동발이 비계, 그리고 구조검토까지. 그래서 우리가 한 번에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미리 만들어 보는 거예요. 뭐 건설 자동화 있어요. 우리 지난 회차에 이제 시험에 나왔었어요. 요거 참조를 하시면 되겠고요. 뭐 스마트 안전. 그래서 안전 활동 하는데도 우리가 이제 스마트 안전이라 그래가지고 뭐 드론을 이용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걸어 다니는 로봇, 강아지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리고 빅데이터.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다든지 뭐 OSC라는 게 있어요. 그냥 이거는 몰라도 돼. 그냥 OSC라는 게 있다라고만 가져가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는 이 부분을 얘기를 우리가 해주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확산 운영을 할 것이냐를 우리가 논의를 하는 부분이 될 거고요. 여기까지는 제도를 어떤 식으로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 부분이 따로 별도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용역 자체가 크게 아이템을 보면은 운영 부분과 제도에 대한 개선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조금 내용이 생소한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 라고 그랬을 때
네 번째 대제목이 생각보다 되게 중요해. 그래서 네 번째 대제목 한번 제가 써볼게요. 어떤 식으로 쓰는지. 그래서 스마트 건설 얼라이언스의 핵심 과제 및 발전 방향.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뉴스를 보고 내가 앞으로 기수가 될 사람인데 뉴스를 보고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 거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내 생각이 있죠. 그 내 생각인 양 써주는 대제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이런 게 있고 요거를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쓰는 부분이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이게 돈 되는 사업이어야 되죠. 돈이 돼야 되는 사업이야. 결국은 우리 지금 예전에 이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런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결국 돈 버는 사람은 누구예요? 민간 기업이란 말이에요. 독일 같은 경우는 전차를 만들고요. 그죠? 그리고 뭐 비행기 뭐 발전시키고 결국 민간 기업들이 그런 기술력을 그런 전쟁터에다가 써서 자기네들이 이득권을 가지고 나중에 그 기술들을 또 팔고 탱크 만들어서 팔고 뭐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 이거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한화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 식이에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민간 기업이 돈이 돼야 된다. 그래서 민간 기업을 참여, 적극 유도를 해주는 핵심 과제를 가지고 있을 거고요. 결국 누가 풀어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님들이 풀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공공기관의 주도적 제도 개선, 뭐 이런 말 이제 하나 들어가 주시면 되겠죠. 자, 나는 이제 쓸 거 없어 하실 때는 뭐 어디서? 만약에 내가 여기까지는 공부해서 이거는 외워주셔야 돼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스마트 건설 얼라이언스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한다 그러면 요거 하나는 외워주셔야 돼요. 요게 이제 기반,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여기서 모든 걸 지금 다 위원회에서 총괄해서 이제 작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들어가는 게 이제 BIM이죠. 그래서 만약에 꼭 외워야 되는 놈이 있다 그러면은 뭐 주의사항이나 핵심 과제, 뭐 발전 방향 이런 거에 쓰실 때 하나 그냥 가져와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BIM을 이용한 뭐 IoT라는 말 그냥 막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술 접목을 해주는 게 이제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이걸 하면서 신기술이나 이제 특화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거를 결국 만들어 놓기만 하고 못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걸 어떻게 이제 쓸까? 이제 매우 중요하겠죠. 왜 이걸 못 쓸까요? 표준 기준이 없으니까. 그래서 등의 표준 기준을 마련해 주시면 된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기준이 없으면은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우리 신기술을 하나 만들었는데 신기술을 꼭 어디다 써야 됩니다 라고 어떤 기준을 만들어 주면 되게 좋겠죠, 기업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원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토성류. 자, 이 토성류 요번에 이제 문제가 나와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매우 좋은 문제죠. 기본적으로 이제 토성류에 대해서 묻는 말이 나왔다라고 그러면은 어떠한 산비탈이 있는 거예요. 산비탈이 있는데 얘는 무한사면이야. 무한사면에서 위에는 흑이고 밑에는 암석. 요런 집안이에요. 요런 집안에서 물로 포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강우가 내려서 물로 포화가 돼서 감마 서브로 바뀌는 그 순간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흙의 단위 중량이 감마 서브는 물로 잠겨서 경포대 우리 해수욕장 가면은 물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모래가 있다 그러면 발로 모래하면 모래가 둥둥 뜨잖아요. 살짝 그 상태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사방댐이라는 거를 막아줍니다. 그래서 이제 물 구멍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원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부댐이 있어요. 그래서 본댐과 부댐이 있고 요 그놈이 쭉 하고 흘러서 내려왔을 때 여기는 돌이나 흙이 있고
얘는 물만 이렇게 고여서 이렇게 이제 흘러보내는 시스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방댐이 주요 이제 대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써드린 것은 키워드만 써드린 거예요. 요 내용들이 이제 토성류의 이제 답안지에 들어가야 조금 더 좋은 답안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나는 이것만 가지고 답안지를 쓰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 나는 더 많이 알아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까지 같이 써주시면 돼요 그랬더니 기준을 이제 하나 나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 여기는 이제 안반이고 이렇게 다 사면이다. 그랬을 때 얘는 무한사면이고 얘는 이제 유한사면이 되겠죠. 그래서 무한사면에는 이거를 설명해 주시면 되겠고 유한사면에는 저 선내를 설명하든지 아니면 대수나선을 설명하든지 그래서 파괴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파괴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토성류를 물어봤지만 나는 일반 토사에서 일반 사면에서 발생되는 파괴 형태를 알고 있다까지 같이 써주시면 조금 더 좋은 답안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무한사면은 토성류다. 그래서 지금 요게 요걸로도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요걸로도 문제가 출제가 되고 요걸로도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게 제가 이거를 왜 꼭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 그랬더니 요번에 이제 사고 났었던 것 중에 예천에서 그 집들이 싹 없어진 마을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토성류가 이번에 발생한 거고, 물론 지하철도 잠긴 것도 인명피해가 났지만 예천도 인명피해가 컸었다. 그래서 조금 관심 깊게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피암터널. 물론 피암터널은 교재도 있어요. 있지만, 뭐에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우리가 조금 설명을 해보냐라고 이제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 집안이고, 쉽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이제 공구리가 있는 집안인데 여기가 이렇게 해서 흙이 쌓인다든지 아니면은 돌이 굴러 떨어져서 돌이 여기 쌓인다든지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차들이 다닌다. 그럼 이게 이제 피암터널이죠. 다른 거 없어. 이거밖에 없는데 중요한 거는 모든 이 피암터널이라는 답안뿐만 아니라 다른 답안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인가 내가 공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걔네들은 조금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 오른쪽 뭐예요? 허당이죠. 이 허당은 우리가 뭐라 부르냐 그랬더니 지중 응력 해방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면은 피암터널을 밀고 있는 쪽은 어느 쪽만 밀고 있어요? 한쪽만 밀고 있죠. 그럼 들어가면 좋은 단어가 뭘까요? 얘는 편토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좋을 거고요. 그리고 응력도에 따라서 어느 쪽만 응력이 들어가느냐, 요거를 이제 답을 해주는 게 조금 더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박스형도 있고 아치형도 있고 캔틸레버형도 있고 여러 가지 형이 있습니다. 그 형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종류를 어떤 형식으로 내가 듣고 보고 그런 게 있느냐, 그리고 내가 그 종류를 쓸 수 있느냐, 그리고 용도가 정확하게 뭐냐 라는 거를 조금 필요가 한다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가끔씩 출제되는 문제니까. 자, 배수성 포장. 배수성 포장도요, 여러 이제 답안지 돌아다니는 게 되게 많아요. 여러 이제 돌아다니는 답안지가 사실 많기는 한데, 이왕이면은 조금 더 공학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로를 그렸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배수성 포장은 비가 왔을 때 물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배수성 포장은 물이 이렇게 흘러서 여기 이제 직구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직구 따라서 이렇게 집수정이 있을 거고 집수정 따라서 관을 따라서 이렇게 해서 물이 배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이점이에요. 그럼 배수성 포장은 여기 이제 골재층이 있어서 골재층을 따라서 물이 이렇게 흘러서 한쪽으로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이제 배수성 포장은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를 해주고요. 침수를 방지를 해주고 극한호우나 아니면 강강도 80mm 이상이었을 때 순식간에 물을 배수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있다. 그리고 만약에 지하에 지하 저류조를 만든다 라고 그러면은 배수성 포장이 조금 더 유리를 하겠죠. 왜냐하면 물을 받아내는 면적이 많고 얘는 물을 받아내는 면적이 적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유리한 장점이 있다. 요 위주로 이제 쓰시면 되는데 얘도 조금 더 쓰면 좋은 키워드가 있어요. 뭐가 있냐 그랬더니 유출 개수. 만약에 그래서 배수성 포장을 물어봤는데 배수성 포장만 답을 할 게 아니라 내가 비배수성 포장까지 같이 답을 한다 그러면은 구분 쪽에 들어가야 되는 말 중에 하나가 유출개수 하나 들어가시면 좋을 거고요. 유출개수가 비배수성 포장은 엄청나게 크겠죠. 그죠? 그리고 배수성 포장은 유출개수가 되게 적습니다. 그래서 유출개수는 논이 적고요. 그리고 도시가 높아요. 얼마만큼 표면에서 유출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문제니까. 그래서 논은요 범람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늪지대 이런데. 근데 도시는 물이 한쪽으로 몰고 그게 막혀버리면은 범람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배수성 포장이 이번에 서술형으로 출제가 될 수 있는데 결론 부분에 이 단어를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내가 이해를 하고 있다 라는 거를 좀 피력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하 저류조. 자, 지하 저류조는요, 이 문제예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바꿀게요. 지하 저류조. 얘가 지하 저류조죠. 얘가 지하 저류조인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무엇을 이제 생각하셔야 되냐 이거지. 이 지하 저류조를 만들 건데 이 만드는 거를 터널 형식으로 하긴 하는데 터널을 개착 형식으로 만들 거냐 비개착 형식으로 만들 거냐. 그러면은 공법을 할 거면은 어떠한 공법을 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깊이를 한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깊이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 특히 이런 깊이가 되겠죠. 표층에서부터 얼마 깊이에 있는 터널. 그래서 그 서울시에서 이제 추진을 대규모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저류조 시설이거든요. 왜냐하면 도시는 특히 광화문만 가보셔도 알겠지만 광화문에 녹지대가 없어요.